거의 없다가 개봉 영화를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컨텐츠 거구털입니다. 역시 뭐 이 이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름으로 당분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당연히 이 영화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보고 되져라 영화 시리즈 아바타입니다. 뭐 축구로 치면은 맞고 되져라 슛 정도 되겠죠. 막을 거야? 막을 거면 한번 막아봐. 네 명치에다 찬다. 한번 막아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무지하게 세게 차는 거죠. 제임스 카메론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거를 극장에서 안 보고 참겠다고? 이거를 3D IMAX로 네가 안 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영화 유튜버니까 당연히 참을 이유도 없고 바로 봐야 돼서 개봉날 바로 보고 왔습니다. 아바타 시리즈를 왜 보는가? 왜 이 영화만은 꼭 극장에서, 그것도 아이맥스, 돈 좀 더 보태서 3D, 아이맥스 3D로 봐야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아바타 1편이 3D IMAX라는 포맷을 상업 영화에다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면서, 물론 그전에도 아이맥스 영화들은 있었습니다. 3D IMAX를 돈을 내가 웃돈을 더 얹어주고 꼭 봐야겠다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시킨 건 이 아바타 1편의 공이 굉장히 크죠. 그 뒤로도 이 수많은 영화들이 이 포맷으로 촬영을 하고 상영을 했습니다. 덕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3D로 볼 수 있는 TV들도 엄청 나왔어요. TV 사면은 3D 안경 2개 줬거든요. 그 일반적인 컨텐츠도 3D로 변환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3D 효과는 아주 미미했죠. 3D 영상이야말로 영상산업의 미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기술들은 VR 기기 같은 걸로 이어져 오고 있죠. 명맥이 끊기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언젠가는 또다시 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3D가 영화라는 포맷에 적합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라는 의견이 좀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확실히 체감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건 아바타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다른 영화들은 이 영화를 3D로 봐야 하는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게다가 이 3D 영화라는 게 보는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일단 안경이 답답하고요, 무겁고요, 커다란 걸 이렇게 써가지고 길게 보면 또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화면이 2D로 보는 것보다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쫙 펼친 화면을 다시 둥글게 말아서 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면보다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이걸 극복하고 3D로 보면서도 장대한 사이즈를 느끼려면은 화면 사이즈가 아이맥스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약간 모순적이긴 한데, 아이맥스 사이즈를 살짝 포기하면서 동시에 입체감을 얻는 방식인데, 이거는 뭐 나쁘게 말하면 인사불성으로 취한 사람이 얘 술 어떻게 깨게 하지? 칼 빨았고 술을 깨는 뭐 그런 식의 언발의 오줌 누기인데, 이 정도의 희생을 했다면 확실하게 돌아오는 리워드가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족시키려는 영화를 찍으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촬영 자체를 2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가지고 확실한 입체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2대를 동일한 높이 옆으로 놓고 계속 찍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이맥스 사이즈로 찍게 된다, 그럼 일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아이맥스 전용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쓴다. 그걸로 내 시야를 이용해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은, 그것도 아이맥스 사이즈로 생생한 3D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가끔 이제 쌈마이 3D 영화들도 있기는 있어요. 레지던트 이블 4 같은 영화들 보면은 일반 장면들은 그냥 평평하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총을 쏘면 총알이 뭐 나한테 날아오는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 정말로 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게 정말로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인다 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촬영 단계에서 일단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돈과 인력과 이걸 엄청 갈아 넣어야 되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대충 몇몇 장면에서만 3D 효과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3D 효과가 없는 장면을 지나갈 때는 내가 이 무거운 안경을 왜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좀 다른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이 일반 2D 영화랑은 좀 달라야 돼요. 뭐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극장에서 돈을 더 내고 3D IMAX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이거 내가 돈값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관객들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의 영화 촬영 방식이 시네마스코프를 옆으로 쫙 늘려서 넓게 느끼게 만드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옆으로도 늘리고 앞뒤로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화면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면의 넓이는 살짝 줄어들지만 시야에서요, 실제 화면의 넓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 시야는 살짝 줄어들게 되는데 대신에 깊이가 생깁니다.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깊이가 생기게 되죠. 예전에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그 왜 감옥에 들어가는 물건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검사하는 장면들 있죠. 거기서 그게 정확하게 시네마스코프를 활용한 거거든요. 여기 있던 물건이 옆으로 길게 이렇게 와서 탁탁탁 확인하고 다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새로운 물건이 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3D IMAX다 그러면은 이걸 컨베이어 벨트를 앞으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컷 전환과 화면 구성 역시 내가 철저하게 3D 효과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구성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아바타는요, 이 모든 걸 풀 CG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이걸 말로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실제로 구현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운드 배치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제임스 카메론은 이 어렵고 복잡한 걸 다 해냈습니다. 그것도 2009년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수준으로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3D IMAX로 펼쳐놨어요. 아바타 1편을 3D IMAX로 보신 분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15년을 공들였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땐 뻥이고 아마 첫 구상을 15년 전에 한 거겠죠. 실제 촬영은 4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뭐 프리프로덕션 시작해서 프로덕션 단계 거쳐서 실제 촬영까지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 정도 되는 거장이 4년을 몰빵해서 만들어낸 영상을 딱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눈으로 마시는 진짜 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사람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열었거든요. 그걸로 무엇을 했느냐? 직접 판도라 행성에 날아가서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가 겪는 모험을 직접 해보는 듯한 체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주인공이 아바타가 돼서 흙을 밟아보는 감각을 처음 느끼고 감격해졌는 장면, 그게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꼈던 감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바타로 변신을 하고 나면 투어를 한 바퀴 돌죠. 아, 이렇게 멋진 곳이야 막 이러면서 투어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나비족 체험 코스가 또 있습니다. 나비족의 삶은 어떨까? 마지막은 어때요? 대규모 전쟁 씬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 씬에서 정말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가 액션 영화를 그냥 나이롱 뽕으로 지금까지 찍어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짬바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전투씬에서 정교하게 계산된 씬들을 보면 정말 전혀 쌈마이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전투씬과는 다르게 3D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막 펼쳐집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링크에 딱 누워있고 그 링크 창밖으로 그 앰프스트를 타고 있는 쿼리치 대령이 네이티리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구도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구도거든요. 이 장면에서 구도와 샷을 통해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더 입체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 제임스 카메론이 정말 짱구를 굴려갖고 만들어낸 전투씬입니다. 이 씬만 봐도 사실 이 양반이 정말 관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굴렸고 얼마나 많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얘는 돈을 낭비하나 싶을 정도의 자금과 인력을 투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나 다른 영화들의 전투씬과 비교를 해보시면 맞아. 이렇게 달랐지라는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뭐 근데 사실 몰라도 돼요. 이거 모른다고 아바타가 안 대단해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162분 동안 어느 한 장면도 입이 떡 벌어지지 않는 장면이 없는 압도적인 시청각 체험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에 드는 돈이 고작 일반 영화 티켓 값이 한 2배 정도? 내야죠. 그럼 내야죠. 거기에 웃돈 더 얹으라고 해도 얹어야죠. 어지간히 까다로운 평론가도 이 영화, 그러니까 아바타 1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했듯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뭐 관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2차 관람, 3차 관람, N차 관람 막 때렸고요. 이 말은 뭐예요? 관객들이 N차 관람을 때렸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각에서 지적했던 이거 시각 효과는 좋은데 말이야, 지나치게 단순하고 스토리가 너무 클리셰로 범벅이 돼 있어. 좋게 말하면 친숙하고 나쁘게 말하면 곰팡내가 날 정도로 정말 고루에 터진 익숙하기가 짝이 없는 스토리라인에 대해서는 아바타의 팬들과 그리고 또 일반적인 관객들은 야 그게 뭐 오히려 좋아, 이렇게 압도적인 신기술을 선보였단 말이야, 이해하기까지 너무 새롭거나 낯설다면 정신없어. 오히려 나는 시각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더 좋은데?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돌아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오는데 압도적인 플레이팅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 맛이 너무 좋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적당히 익숙한 음식이 좋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둘 다 좋으면 더 좋지. 그래서 사실 아바타의 이야기는 지금 돌아보면 좀 볼품이 없다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반복된 이야기를 또 재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식민지 지배군 병사 중에 한 명이 원주민 쪽에 붙어서 싸운다는 이야기, 거기에 원주민 처녀하고 러브스토리 살짝 뿌려주고요. 토르크막토! 그 이방인이 구원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요, 대충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찾아보면 한 5,000편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저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얘기라고요. 지금이 서기 2025년이죠. 2025년 전부터 인류가 좋아하는 구전동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구원자가 되는 이방인이라는 테마는요, 제임스 카메론이 일평생에 걸쳐서 우려먹는 주제입니다. 터미네이터 1편, 미래에서 온 이방인 카일리스가 사라 코너를 구원하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얘기예요. 타이타닉이요, 하층 계급에서 온 이방인 잭이 로즈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일리언 2요. 과거에서 온 이방인 리플리가 제노모프들을 물리치고 뉴트를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요. 황야의 무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일단 그거 서부국 이전의 시대에도 물론 이런 이야기는 많았지만 영화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황야의 무법자에서부터 늑대와 춤을까지 고전 서부극에서부터 끝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이야기거든요. 반복돼서 클리셰가 되었다는 건 뭐다? 계속 먹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또 써도 딱히 욕하기가 좀 민망해. 왜? 전 세계에서 쓰는 건데 뭘.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임스 카메론은 이야기 자체는 안전하게 쭉 먹히는 걸로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배경, 인물, 구도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계속 써요. 이 구원자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배경을 판도라로 옮기고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압도적인 시대를 초월해낸 시각 효과를 써서 이 영화를 미래의 영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터미네이터 2편과 똑같은 딜레마를 품고 있었는데 본인이 맛보여준 새로움은 언젠가는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화려한 포장지 속을 펴고 빈약한 이야기의 허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라는 막강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2편 이후로 본인이 연출하지 않았을까? 전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자 서사를 2번 썼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1편에서는 카일 리스가 존 코너의 엄마인 사라 코너를 구원하는 얘기. 여기 러브스토리가 끼워져 있죠. 자, 2편은 뭐예요? 기계 문명의 배신자인 T-800이 이중 이방인입니다. 과거로 와서 사라 코너와 존 코너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자 서사 2번 반복했거든요. 거기다가 2편의 엔딩을 너무 완벽하게 내버렸어요. 스카이넷의 배신자인 T-800이 인간 반란군 편에 서서 구원자인 존 코너를 구원함으로써 미래 전쟁까지 막아버렸고 스스로 희생까지 해버렸어요. 콘스탄틴의 그 장면. 셀프 희생이 뭐다? 기독교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죠. 이렇게 끝을 내버리고 나니까 여기서 더 나아갈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또 온다? 그럼 일단 2편의 엔딩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3탕이에요. 이걸 하겠냐고. 장사꾼이 안 하지. 게다가 또 이 티천을 넘어설 만한 빌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자신도 없어. 티천이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수많은 터미네이터 시리즈들에서 나왔던 그 허접한 악역들을 생각해보세요. 티천만큼 압도적인 애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아바타도 똑같이 품고 있습니다. 1편의 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셰인데다가 너무너무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유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깔끔했습니다. 영웅 1명, 그리고 식민지 부대, 그리고 반란군 부대. 영웅이 이쪽에서 일로 가가지고 대전투, 승리,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끝을 내버렸어요. 제임스 카메론 본인은 처음부터 3편까지 계획을 했고 막 입을 털고 다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거의 일생을 바쳐서 투자한 프로젝트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과연 그 영화를 미완으로 마치고 여러분 2편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식으로 끝을 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바타 1편을 일생의 공력을 다 갈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2편을 안 만들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다 라는 쪽이 저에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1편 어떻게 끝나요? 미완으로 딱 끝나는 게 누가 봐도 티가 나잖아. 근데 아바타 1편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끝을 내고 끝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세계 최고의 흥행 감독 자리를 놓치기도 싫었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2편을 만듭니다. 제임스 카메론 할아버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그로를 끄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걸 또 어떻게 충족을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만의 노하우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2편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하고 또 그걸 충족시킬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CG로 표현해내기가 가장 어렵다는 물. 그렇다면 내가 이걸 판도라 행성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목도 물의 길이야. 이렇게 마케팅을 졸라 때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바타 2편의 마케팅을 전부 이 물로 야마를 잡고 들어와요. 이번에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제임스 카메론 막 이러면서 뭐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겪고 어떤 새로운 모험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끝부분, 마케팅 끝부분에 살짝 무슨 뭐 CG로 만든 물 못 봐가지고 무슨 일생의 한인 사람들처럼 오 물이다 물은 지구에도 있지 않냐? 아 그게 아니야 CG로 만든 물이다. 엄청난 현혹술이었고요. 우리 다 여기 몽땅 낚였습니다. 저도 낚였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어땠느냐? 정말 힘이 없었어요. 1편의 주인공은 영웅짓이 끝난 다음에 가족을 꾸렸고 이 가족들 전체가 한 명 한 명 주인공이 되는 바람에 이야기가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졌고요. 산만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연 파괴와 고래 사냥에 대한 은유는 너무 직설적이라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고요. 판도라 행성의 수상생물들 이거 그냥 사이즈만 커졌지 지구에도 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움도 그닥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물!
소위 이제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압도적인 시각 연출 때문에 이야기가 희생당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딱 이 영화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애초에 제이크 설리 가족이 자기 위치와 고향을 버리고 물의 부족으로 올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직까지 생각해도 전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만약에 설리 가족이 싹 피해버리면 인간들이 숲의 부족은 더 이상 안 건드리겠다는 약속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인간들이 여기에 애초에 왜 옵니까? 나비족들 싹 다 쓸어버리고 여기 자원을 다 캐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숲의 부족만 봐줄 이유가 뭐가 있어? 제이크 설리는 어렵게 얻었다고 보기 좀 어렵지만 굳이 자기가 얻게 된 토르크 막토라는 막강한 권력을 싹 다 포기하면서까지 물의 종족으로 가가지고 거기 그냥 평민이 된단 말이에요. 빌붙어요 그냥. 근데 도대체 이럴 이유가 뭐냐고요. 전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되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의 부족도 막 위험해지잖아요. 아니 물 부족은 뭐 죽어도 돼? 이렇게 상황 자체도 납득이 안 가는데 막 주인공 갑자기 꼰대가 됐어. 애들을 막 군대식으로 막 교육을 시키더니만 막상 또 사고는 지가 다 치고 댕겨요. 1편에서는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굳은 의지를 가진 굉장히 매력적인 주인공이었는데, 이 편에서는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는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애들은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처먹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들과 가족들까지 막 위험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죠. 단 한 명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었어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꼰대가 됐어? 네이티리는 왜 저렇게 순종적인 여자가 된 거야? 아 애새끼들은 왜 저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스파이더? 쟤는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야? 완전 싸팬데 하는 짓이 지금? 키리? 쟤는 누구야? 쟤가 왜 A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뭐 도대체 근본이 뭐야? 뭐 이런 궁금증만 막 머리에서 막 떠다녔죠. 가족 모험극이 아니라 가족 재앙극에 가까웠습니다. 이 편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냥 가족들 싹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주인공이 새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반복은 한 번은 먹히는 법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반복이 아니라 상업 영화의 시각 효과 부분에서 아예 새지평을 열어버렸던 영화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물 막 이지랄 거리는 게 조금 지겹긴 했는데 물을 표현한 부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영화 시작하고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물 구경만 해도 지겹지 않았어요. 캐릭터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물 구경에 방해가 됐죠. 그래서 이 편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걸 들고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야기가 너무 구려서 제 타운에도 3타운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정도였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가지고 3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불과 재래요. 그럼 이제 불의 종족, 화산 종족 이런 거 나오나? 네, 나옵니다. 불의 종족, 망관족. 그리고 불 표현 또한 잘 되어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전편처럼 막 이번에는 불 막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번 편은 기본적으로 불과 화산의 세상으로 막 인도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은 배경으로 활용하기 좋은 대상이에요. 근데 불은 그게 아니거든. 불은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서 파괴와 혼란을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불구경만으로는 절대로 3시간을 때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카메론 할아범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야기로 한 방을 때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3편까지 왔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럴 때 보통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소위 어셈블을 해야 됩니다. 반지의 제왕을 생각해 보세요. 각기 흩어진 멤버들이 여기저기서 사우론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마지막 대전투를 치른다. 이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영웅들이 각기 다른 시간대로 흩어져서 싸울 이유를 찾고 힘을 모으고 잃어버렸던 아군들을 되찾아서 마지막 대전투를 치른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리즈를 일단락하고 거대하고 장중한 피날레를 한다. 대충 이렇게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계획은 아주 좋았죠.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침을 막 튀겨가면서 이야기했던 3D IMAX를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해서 시청각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 아바타 시리즈의 볼륨과 매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극장을 찾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는 거의 모자람 없이 충족이 되실 거예요. 가능하면 특별관, 스크린 X라든지 IMAX 2D라든지 IMAX 3D라든지 시각적으로 몰빵된 영화니까 이쪽으로 돈을 좀 더 투자한 상영관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린 이거 지금 3번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판도라 행성에서 마운틴 벤시를 타고 날아다니는 나비족이 이제 우리 눈에 그렇게 새로운 광경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아하는 감정이 잘 안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이야기는 장대한 서사시를 마무리하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은 이 대서사시를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펼쳐 놓았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못해요. 일단 이 영화에서요, 이 서사 파트는 굉장히 바쁩니다. 이 전편인 물의 길에서 던졌던 수많은 떡밥들을 지금 다 회수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키리는 왜 이렇게 에이와와 직통으로 연결된 한 라인을 가진 유일한 개체가 되었을까? 네테이암, 제이크 설리와 네이리티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죠. 얘가 둘째 아들인 로아크의 실수 때문에 죽음을 맞았는데 이 충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가족들은 서로를 어떻게 용서하게 될 것인가, 스파이더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네이트리는 스파이더를 미워하는데 이 둘 사이는 또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인가, 기타 등등 너무 많죠. 그리고 제이크 설리는 다시 토르크 막토의 지위를 찾게 될 것인가, 찾게 된다면 왜 찾게 될 것인가, 어떤 계기로 찾게 될 것인가. 전편에서 등장인물을 너무 많이 늘리는 바람에 이 가지들이 너무 많이 뻗어나갔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아바타 1편의 가지는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바타 2편의 가지는 7, 8개 됩니다. 그럼 이걸 다 회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인공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 와중에 이 작품 전체의 빌런인 쿼리치 대령과 또 새로운 빌런 세력을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나비족과 또 인간의 3자 갈등을, 한쪽의 갈등은 해결하고 한쪽의 갈등은 고조시키면서 주인공이 다시 강력한 토르크 막토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나비족 세력을 규합해서 인간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것까지 서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 카메론 할아범은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이 이토록 긴 이유가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목적은 맞아요. 이번 편은 바로 그 수많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하나로 모아서 마지막엔 카타르시스로 빵 터트려야 되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쁩니다. 이렇게 바쁠 땐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좀 단순화시키는 면이 있더라도 전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치워버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영화는 진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수를 두고 맙니다. 해결을 못하고 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꼬고 옆으로 쫙 늘려서 전시를 해버려요. 제이크 설리는 전편보다 나아진 면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중2병 환자고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내 가족의 안전과 나비족의 미래와 판도라 행성의 미래까지 다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냉정해야 되고 막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런 거룩한 고뇌에 휩싸여가지고 가족들하고는 전혀 대화나 교감을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그냥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이 과연 옳았느냐? 결과를 보면 참혹해요. 애초에 이 스파이더라는 어떤 변종, 잡종 인간을 고산지대로 보내겠다라고 지 혼자 멋대로 결정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막 반대를 하고 막 반항을 합니다. 왜 아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래? 또 막 고뇌에 막 휩싸여. 애들이 내 뜻을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 막 이러더니만 그 가족들을 달랜답시고 하는 말이, 야 그러면은 말이야, 애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다 내려주고 오자. 가족 모험을 해보는 거야. 딱 이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그러지 뭐 이러고 따라갑니다. 그랬다가 망판족을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할 뻔해요. 아니 근데 애초에 가서 내려주고 오는 거랑 그냥 보내는 거랑 뭐 많이 다르나? 아니 그리고 전편에서 가족들 데리고 설치다가 첫째 아들이 죽는 처참한 결과가 나왔던 거 벌써 다 까먹었나요? 이 주인공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이야기의 당위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서사, 주인공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일단 불의 종족 망판족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쿼리치 대령과의 악연도 되풀이가 되어야 되고요. 불의 부족장인 바랑하고 쿼리치가 만나는 씬도 넣어야 되고요. 주인공 가족도 위험에 빠져야 이야기 진행이 되니까 결국 전체를 봤을 때 그럼 해결책은 제이크 설린의 가족이 상단을 따라 나섰다가 망판족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쿼리치 대령도 끼어들게 되고 또 위험에 빠진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그냥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장면일 뿐이지 주인공들의 행동 원리나 개연성에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요. 영화 전체가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되풀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쿼리치 대령과 제이크 설리가 만났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스파이더가 망판족한테 잡혔다니까 또 갑자기 벼랑간 손을 잡아요? 대체 왜? 아니 일단 죽여버리면 되잖아. 다시 풀어줘 막. 알고 보니까 쿼리치 대령하고 이 바랑이랑 만나야 되거든. 그리고 주인공은 주인공이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감정선도 전혀 이어지지 않고 전작의 이야기에서도 전혀 이어지는 바가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객들이 이 캐릭터한테 매력을 느끼질 못해요. 악당이고 우리 편이고 간에 뭔가 생각해서 나였어도 저럴 때는 저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는 상황이 나와야 관객들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하거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낄 텐데, 제이크 설리는 1편을 제외하면 2편, 3편 오면요 진짜 아무튼 움직이는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제가 뭔 일만 벌이면 다 잘못되고 다 위험해지고 다 엄청 이상해집니다. 그 행동 원리가 관객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주인공만 그러냐? 아니에요. 주인공 가족들이 싹 다 그래요. 인물들의 감정선이 미친년 널뛰듯이라는 표현은 별로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네요. 미친년과 미친놈이 쌍으로 널뛰듯이 막 바뀌어요. 이 대표적인 장면이 또 있죠. 제이크 설리하고 스파이더가 포로로 잡힙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네이트리가 구하러 와가지고 기지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이크 설리가 갑자기 날아가던 마운틴 벤시를 내리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스파이더를 죽이겠대요. 방금 전에 스파이더가 목숨 구해줬거든요. 평소에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애예요. 근데 갑자기 죽여버리겠대. 그 네이트리가 물어봐요. 왜 갑자기 죽이겠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살아있으면 말이야. 제가 이제 판도라 행성에서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잖아. 만약에 제가 살아있으면 인간들이 다 쟤처럼 돼가지고 이 판도라 행성 싹 밀어버릴 것 같아.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겠어. 내가 아들처럼 키운 앤데 내 아들이라고 부르던 앤데
생각해보니까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죽일 거야. 막 이래요. 근데 또 스파이더한테 계속 적의를 품고 있던 네이트리는 갑자기 죽인다니까 또 막 울어요. 원래 싫어하지 않았나? 스파이더는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빠 죽이기 전에 이것만 말해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이크 설리가 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이러더니만 또 못 죽여. 아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파이더가 있건 없건, 제이크 설리가 있건 없건, 인간들은 어차피 여기를 싹 다 밀어버리러 온다니까요. 그 와중에 얘 하나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방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양아들을 갑자기 죽여? 그래놓고 사랑한대? 그리고 또 죽이지도 못해. 그러면 관객들이 이걸 보고 역시 주인공은 이 마음이 약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저 미친놈 왜 지랄이야 이렇게 느낄까요? 당연히 후자로 느끼겠죠. 이 로아크라는 둘째 아들도 하는 짓이 딱 지 애비랑 똑같습니다. 자기 형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죄책감을 그렇게 갖고 있는 애가 자기 형이 죽었을 때 지가 한 짓을 고스란히 또 해요. 하라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은 유전적으로 사페인 것 같아. 유전적으로 사이코패스야.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인공 가족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다. 유일하게 그나마 말이 되고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캐릭터는 네이트리 딱 하나예요. 근데 왜 네이트리가 가장 말이 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느냐 하면 비중이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말이 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마 마음이 가는 캐릭터가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있는 게. 악역도 있죠. 쿼리치 대령 또한 이 사람도 품고 있는 서사가 너무 많은데 또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일단 3편까지 오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제이크 설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일단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얘는 나비족을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애거든요. 되게 열등한 생물이라고. 근데 이제 나비족의 몸을 빌어서 예토전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비족을 바라보는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이크 설리를 바라보는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제이크 설리하고 똑같은 몸이거든요 지금. 바랑이랑은 왜 갑자기 어느새부턴가 또 연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화끈한 여자야 이러더니만 갑자기 연인 관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망칸족의 복장으로 막 얼굴을 칠하고 나와요. 얘 정체성은 뭐예요 도대체? 얘 행동 원리는 뭡니까?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까지 모른다고? 원리는 단순하게, 행동은 예측되지 않게, 이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반대로 가죠. 원리는 모르겠고요, 알 수가 없고요, 사페 같아요. 행동은 또 예측이 너무 쉽습니다. 왜? 가장 위험한 짓을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어떤 서사로서 이 영화는 거의 실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캐릭터들의 안위가 별로 걱정이 안 되고 궁금하지가 않은 데다가 가족의 인질로 잡히는 거 하면 4번, 5번, 6번, 7번 반복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데드풀이 그러잖아요. 테이큰이 3편까지 나온다는 건 아빠한테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는 거 맞아요. 또 중간에 편집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그것까진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별로 안 궁금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요. 갑자기 말도 없이 이야기가 중간 과정이 확 날아가 버리는 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지 안쪽에서 벤시를 타고 이제 가까스로 탈출한 이 3명의 주인공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벤시가 힘겹게 이륙을 막 합니다. 3명을 태웠으니까. 근데 저는 바로 걱정이 됐죠. 3명을 태우고 날아가려면은 뒤에 따라오는 추격자들한테 손쉽게 따라잡힐 텐데 어떻게 벗어날까? 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음 장면에서 이미 이 마운틴 벤시가 혼자 그냥 날고 있어. 탈출에 성공했다는 거야 이미. 어떻게? 왜? 무슨 수로? 이런 부분이 그냥 설명 없이 팍팍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거 별로 안 거슬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 영화고 이런 부분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돼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제이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 죽어도 안 할 거야. 나 2번 다시, 나는 내가 만약에 다시 투르크박토로 돌아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나도 피에 미쳐서 날뛰는 짐승이 돼.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러다가 한 10분 만에 갑자기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겠어 이러더니만 또 토르크박토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또. 그리고 나비족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싸우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 된다. 우리는 무고한 희생자를 내면 안 된다.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야! 가서 다 같이 싸워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잘못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투씬은 6회공에 걸쳐서 굉장히 화려하게 벌어지는데요. 눈뽕값은 제대로 합니다. 제가 계속 이 전제를 깔죠. 일단 오로지 눈뽕이 목적이라면, 혹은
그냥 나는 이 정도의 화면을 보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불만 없이 보실 수 있다라고. 그런데 1편처럼 밀도 있게 짜여져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전투씬에서도 부족한 설명이 너무 많고요. 대표적으로 판도라에 있는 부족들 싹 모아가지고 왔고 거기다가 이제 바다에 있는 고래 부대까지, 고래가 아니라 다른 생물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고래 부대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벼랑간 200마리 달려온 망판족 때문에 압도적인 기세로 인간들을 쓸어버리던 이 연합부대가 갑자기 또 밀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 묘사가 좀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대로 뭔가 편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촬영분이 부족했거나 너무 긴 사용 시간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점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세 개 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가족은 또 인질로 잡힙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죽게 내비두고 새로 낳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경에 오고 전투의 결말도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맥 빠지는 겨우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앞에 2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어지럽게 펼쳐놨나? 이렇게 마무리를 못할 거면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과지를 안 뻗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전투씬 역시 뭐 우리가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죠. 그래서 3편까지 왔을 때 뭔가 대장정의 마무리를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이제 4편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라고 굉장히 쉽게들 말씀하시는데 3시간 16분은 한 사람이 앉아서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예. 게다가 3시간 16분을 버티려면 화면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기본적인 서사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영화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각 효과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극장에 가는 혹은 영화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사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서사고 좋지 않은 마무리고요. 그리고 장중한 척 해봐야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거 망하면 4편부터는 소설로 낼 계획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과연 이 양반이 이렇게 빈약한 서사를 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영화감독 출신 소설가가 되려면은 각본 쓰는 능력이 쿠엔틴 타란티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소설은 CG로 쓸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바타 3편에 드리는 저의 등급은 Titanic go to America in 5 minutes. Everyone's asleep, Bert. It's all connected. Hey Clyde, it's 2029.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